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왜 자꾸 몸이 아프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살이 빠지지 않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45년 넘게 현역 의사로 활동 중인 82세 김준희입니다. 아직도 주 5일 환자를 진료하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30분 조깅을 합니다. 약을 한 알도 먹지 않고 혈압은 120에 80,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입니다. 유전적 행운이 아닙니다. 제 부모님은 모두 60대에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식습관 때문입니다.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 식습관을 철저하게 관리했고 그 결과 80대가 되어서도 50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식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의 수명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5가지 식습관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려운 의학 용어나 추상적인 조언이 아닌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당장 끊어야 할 것은 설탕입니다. 설탕은 마약과 같습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본 가장 치명적인 중독 물질입니다. 설탕은 천천히 여러분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 달콤한 음료수, 디저트, 심지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과일 주스와 요거트까지도 설탕 범벅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콜라 한 캔을 마셨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는 10년 안에 당뇨병 환자가 되었고 결국 신장 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탕은 천천히 작동하는 독약입니다. 당장 끊으십시오. 처음 1-2주는 금단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통, 피로감, 짜증이 날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의 몸이 해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단 것을 어떻게 먹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자연에서 온 단맛을 찾으세요. 베리류, 사과, 배와 같은 과일은 섬유질과 함께 당분이 들어있어 혈당 급등을 방지합니다. 인공 감미료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임상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을 파괴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오히려 더 살찌고 아프게 됩니다. 대신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몽크, 프루트 같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세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단맛에 대한 중독을 끊는 것입니다. 제 환자들은 3주만 설탕을 끊으면 단맛에 대한 욕구가 90%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당장 버려야 할 식습관은 가공식품 의존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료품 선반을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식품이 포장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식품이 5개 이상의 원재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대인의 식탁에는 진짜 음식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화학 실험실에서 만든 식품스러운 물질이 자리 잡았죠. 포장식품 뒷면에 있는 성분표를 읽어보세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화학물질 이름이 가득합니다. 제 70대 환자 한 분은 30년간 고혈압, 관절염, 만성 피로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14가지 약을 복용했습니다. 제가 그의 식단에서 모든 가공식품을 제거하고 온전한 자연식품으로 바꾸도록 했더니 6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단 3가지 약만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 생활에서 어떻게 가공식품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첫째, 식품점의 가장자리에서만 쇼핑하세요.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육류는 대부분 매장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중앙 통로는 가공식품 천국입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 식사 준비의 날을 정하세요. 저는 매주 일요일에 3시간을 투자해 일주일치 식사를 준비합니다. 삶은 계란, 구운 닭가슴살, 컵에 담은 채소 스틱, 꿀에 구운 고구마 같은 것들이죠. 바쁜 날에 건강한 음식을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한 가지 재료 원칙을 따르세요. 성분표에 한 가지 재료만 있는 식품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면 통곡물 오트밀은 성분이 하나뿐이지만 인스턴트 오트밀은 설탕, 향료, 방부제 등 온갖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식습관은 식물성 기름의 과다 섭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리에 사용하고 계신 그 식물성 기름 당장 버리세요. 특히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 같은 정제된 식물성 기름은 최악입니다. 하지만 식물성 기름이 건강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식품 산업이 퍼뜨린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현대의 정제된 식물성 기름은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화학물질로 추출되고 탈취제로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다중불포화 지방이 산화되고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이런 기름을 섭취하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식물성 기름의 소비가 늘어난 것이 현대 만성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1900년대 초반 심장병은 매우 드문 질환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린과 식물성 기름이 보급된 이후 심장병은 급증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첫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주요 기름으로 사용하세요. 저온 압착 방식으로 추출되었기 때문에 산화가 적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저온 요리에 이상적입니다. 둘째, 고온 요리에는 코코넛 오일, 버터, 기러기 기름 같은 포화지방을 사용하세요. 이런 기름들은 열에 안정적이어서 고온에서도 산화되지 않습니다. 셋째, 아보카도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고 비교적 열에 안정적이어서 중간 온도의 요리에 적합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식물성 기름 대신 이런 건강한 기름으로 바꾸기만 했는데 3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감소했고 관절통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름 선택의 힘입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식습관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 시리얼, 점심에 샌드위치, 저녁에 파스타. 이런 식단은 혈당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탄수화물이 동등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제된 밀가루, 백미, 감자, 전분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빠르게 당으로 변합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이 급증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 즉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은 사실 그렇게 많은 탄수화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고기, 생선, 견과류, 씨앗, 과일, 채소를 먹으며 진화했습니다. 빵, 파스타, 시리얼 같은 곡물 기반 음식은 겨우 1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은 불과 100년 전에 대중화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체중 85kg, 혈당 180, 중성지방 300이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통곡물 위주의 저지방 식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식단에서 곡물을 줄이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비율을 높이도록 했더니 6개월 만에 체중 72kg, 혈당 110, 중성지방 150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럼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첫째,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세요. 평균적인 성인은 하루 150에서 200g의 탄수화물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종종 300에서 400g 이상을 섭취합니다. 둘째,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고구마, 퀴노아, 통곡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가 천천히 되고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셋째, 탄수화물을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귀리를 먹을 때 아몬드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화됩니다. 넷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상승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당뇨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세요. 16시간 공복과 8시간 식사 창구를 만드는 16대8 방식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저는 7년째 이 방식을 실천하고 있으며 덕분에 공복 혈당이 8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식습관은 단백질 부족입니다. 많은 현대인들, 특히 노년층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근육, 뼈, 피부, 면역 체계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단백질은 신장에 해롭다고 하지 않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오해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건강한 성인은 체중 1kg당 1.2에서 2g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근감소증이라는 근육 손실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노인들은 5년 안에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잃을 가능성이 3배 높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은 70세에 접어들면 매일 섭취해야 할 단백질 양이 20대보다 40% 이상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오히려 더 적은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제 어머니는 78세에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당시 그녀는 하루 30에서 40g의 단백질만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 80에서 90g로 늘리도록 했더니 놀랍게도 6개월 만에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근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하나요? 이에 대한 제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섭취하세요.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갖춰진 완전 단백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인 콩류, 견과류, 씨알류도 좋지만 단일 공급원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다양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매 식사마다 단백질을 포함하세요. 하루에 한 번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 매 식사에 20에서 30g씩 나눠 먹는 것이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70세 이상이라면 하루에 체중 1kg당 1.5g 이상의 단백질을 목표로 하세요. 체중 60kg인 분이라면 9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넷째, 단백질 파우더도 좋은 보충제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단백질 스무디를 마십니다. 유청 단백질, 콜라겐 단백질, 완두콩 단백질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첨가물이 적고 설탕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세요. 비타민 D, 마그네슘, 아연은 단백질 합성과 근육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82세 노인들에게 이 세 가지 영양소를 단백질과 함께 보충하도록 권장합니다. 제 외과 의사 동료는 70대 초반에 심각한 근감소증으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가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저항 운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그는 다시 골프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백질의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변화시켜야 할 5가지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1. 설탕 중독 끊기 2. 가공식품 의존 줄이기 3. 식물성 기름 과다 섭취 중단하기 4.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조절하기 5. 충분한 단백질 섭취하기. 이 5가지 변화를 모두 실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만성 염증이 감소합니다. 이는 혈액 검사에 CRP, IL-6 같은 염증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감소하면 관절통, 피로감, 두통 같은 만성 통증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둘째,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대사 지표가 정상화됩니다. 혈당, 인슐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정상 범위로 돌아옵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지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 1년에서 2년 내에 장내 미생물이 재생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면역력 강화, 기분 개선, 피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들은 종종 오랜 소화 문제, 피부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합니다. 넷째, 2년에서 3년 지속하면 텔로미어라는 세포 노화의 지표 길이가 보존됩니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어집니다. 저는 82세이지만 최근 생물학적 나이 검사에서 65세로 나왔습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는 치매, 암, 심장병 같은 노인성 질환의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이 5가지 식습관을 실천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73% 낮았습니다. 좋은 정보지만 실천하기 너무 어려워 보여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개발한 단계별 실천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21일간 식습관 개선 챌린지입니다. 변화는 한꺼번에 모두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대신 21일 동안 한 가지 식습관만 바꿔보세요. 첫 21일은 설탕만 끊어보세요. 다음 21일은 가공식품을 줄이고 그 다음은 기름을 바꾸는 식으로 진행하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모든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그는 한 번에 한 가지만 집중하니 부담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단계는 환경 재구성하기입니다.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환경을 바꾸세요. 집에서 모든 설탕, 가공식품, 해로운 기름을 제거하세요. 건강한 대안으로 냉장고와 선반을 채우세요. 제 상담실에서는 환자들에게 냉장고 대청소를 권장합니다. 한 주말에 모든 해로운 음식을 버리고 건강한 음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성공률을 2배로 높였습니다. 3단계는 식사 계획 수립하기입니다. 준비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재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저는 일요일마다 이 시간을 투자해 일주일치 건강 식단을 준비합니다. 간단한 방법은 1, 2, 3 플레이트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와 과일, 4분의 1은 양질의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은 건강한 탄수화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구성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 균형을 제공합니다. 제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이런 식단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템플릿을 사용한 환자들의 약물 복용량이 평균 27%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4단계는 지지 시스템 구축하기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비슷한 목표를 가진 동료와 함께 하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건강식단 서클을 만들어 서로 지원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권장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사무실 동료 4명과 함께 점심을 건강하게 먹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모두를 위한 건강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이 단순한 약속이 그녀의 체중 15kg 감량을 도왔습니다. 5단계는 진행 상황 추적하기입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습니다. 건강 지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세요. 체중, 허리 둘레, 혈압, 에너지 수준, 수면의 질 등을 기록하세요. 제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 다이어리에는 식습관 점수를 매기는 간단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매일 5가지 식습관 각각에 0에서 2점을 부여합니다. 이 점수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0점 전혀 실천하지 않음, 1점 부분적으로 실천함, 2점 완벽하게 실천함. 목표는 매일 7점 이상, 일주일 평균 8점 이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80%의 실천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식습관 변화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변화는 빠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설탕과 가공식품을 끊은 지 7일에서 10일 만에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고 두통이 감소한다고 보고합니다. 체중 감소는 보통 2주에서 3주 후에 시작됩니다. 혈액 지표의 개선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식습관을 1년 이상 유지하면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로 젊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식습관 변화는 너무 비싸지 않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편의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는 것이 외식이나 가공식품보다 실제로 더 저렴합니다. 제 환자 중 한 가족은 식습관을 바꾼 후 식비가 오히려 30% 감소했습니다. 그들은 대량 구매, 계절 식품 활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의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 통계에 따르면 이 5가지 식습관을 실천하는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의료비가 62%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끔 치팅 데이를 가져도 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90-10 규칙을 권장합니다. 90%의 시간 동안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고
10%는 융통성을 갖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설탕과 같은 중독성 물질입니다. 정제된 설탕은 한번 맛보면 갈망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에게는 치팅데이의 가공식품보다는 양질의 수제 디저트나 다크 초콜릿 같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많은 환자들이 겪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 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되 설교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강요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신 본인의 변화를 보여주세요. 당신의 에너지 증가, 체중 감소, 피부 개선이 가장 강력한 설득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점진적으로 가족 식단을 바꾸세요. 갑자기 모든 음식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먼저 건강한 재료로 만든 맛있는 요리를 소개하고 서서히 더 많은 건강식을 추가하세요. 셋째, 2가지 버전의 식사를 준비할 용의가 있으세요. 제 한 환자는 가족과 자신을 위해 별도로 요리했고 6개월 후 가족들이 그녀의 건강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같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식습관을 바꾸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 가장 인상적인 변화를 보인 분은 87세였습니다. 평생 표준 미국식 식단을 먹었던 그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으로 고생했습니다. 그가 손녀의 권유로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많은 의사들은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9개월 만에 그의 혈압과 혈당이 정상화되었고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습관 변화의 효과는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불건강한 식습관을 가졌던 사람이 건강한 식단으로 전환할 때 더 극적인 개선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고 2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이라는 속담을 환자들에게 자주 인용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시작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 명예, 성공도 건강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82년을 살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우리의 건강이 대부분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4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하며 약물과 수술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은 바로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무시하고 예전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10년, 20년 후에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약, 더 많은 통증, 더 많은 제한, 또는 지금 바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식습관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즉각 반응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변화를 시작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감사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에서 저 김준희 의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